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계속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고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가 정읍 3.1운동 기념탑을 방문해 거듭 사과한 배경에 이어서 대학 총장 선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8일이었죠. 철강 제조업체인 세아베스텔 군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먼저 어떤 사고인지 좀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천장에 크레인이 있는데 이 크레인 양중기를 통해서 7톤에 달하는 철강 자재 묶음을 이렇게 트럭에 싣는 상차 작업 과정에서 자재 묶음에 노동자가 부딪혀서 차량과 자재 묶음 사이에 끼어가지고 사망하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세아베스텔 군산공장에서는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넉 달 전이었는데 그때도 사망 사고가 있었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지난 5월에도 그 지게차에 깔려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세아베스텔이 사실 이런 쪽으로는 좀 불명예스러운 전적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2회 사망 사고가 있었지만 2020년에도 1회 사고가 있었고 2019년에도 2회에 걸친 사망 사고가 있었거든요. 2019년에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세아베스텔은 5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3년 연속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 2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불감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신호수가 당시에는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어 물론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발각이 되어야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것인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양중기, 우리가 말하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는 신호수가 있어서 운전자에게 항상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따라서 운전자가 그 기계를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신호수가 없었다면 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아베스텔 군산공장 노조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특별 근로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특별 근로 감독이라는 게 뭐 조사의 범위라든가 그 강도에서 일반 근로 감독과는 좀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네. 그 근로 감독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감독에는 종합 계획에 따른 정기 감독이 있고요.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계획에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이제 특별 감독인데요. 특별 감독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 감독반이 편성이 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은 아무래도 언론에 공개하고 이런 일들이 이뤄지다 보니까 사실 근거 규정상으로는 수시 감독이나 특별 감독이나 뭐 감독 범위나 강도가 따로 다르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행상 특별 감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도 집중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져서 아무래도 특별 감독을 촉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세아베스텔 500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당연히 50인을 기준한 처벌법에 적용이 될 텐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 5인 이상이죠. 한시적으로 2024년부터 5인 이상으로 하기로 했고요. 올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텔의 경우에는 당연히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보건 관리 의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만약에 밝혀진다면 1인 이상 사망 사고는 무조건 중대산업재해로 보거든요, 법상.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세아베스텔 관련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도 뭐 비판 여론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투자를 철회하라는 그런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투자 철회 요구를 하는 논평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지침을 보면
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발생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ESG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E는 환경이죠. S는 사회, G는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제 투자 철회가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철회하거나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현재 국민연금은 세아베스틸 지주의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주주거든요. 그러면 상법상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주 제한권도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감사 선임에 있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세아베스틸이 조금 더 근로자에게 안전한 사업 환경을 갖추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더 적절한 방식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세아베스텔 그렇다면 이런 보상 문제라든지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현재까지로는 제가 아직 들은 바는 네. 없습니다. 네,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토야마 일본 전 총리가 정읍 3.1운동 기념탑을 방문해서 일본인으로서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토야마 전 총리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러한 외교적 스탠스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2009년에 총리로 당선이 됐을 때부터 친아시아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일본, 중국, 한국 간의 우애를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총리가 퇴임한 이후에도 뭐 중국도 방문하고 뭐 이란도 방문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절하고 사죄도 하고 이런 행보를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지금 공화당 창당을 해서 현재 정치 행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보여온 정치적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하토야마 전 총리가 정읍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무한 책임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이제 한일 관계의 개선을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일본이 사과하는 자세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은 사과 받는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사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하토야마 전 총리 특강도 했고 그 제시한 무한 책임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동안에도 국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또 사죄의 뜻을 거듭 밝힌 바 있고요.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는 이런 하토야마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인 시각을 보지 않는 그런 이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일본 정치는 아무래도 우리가 우경화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우익 쪽에서는 사실 하토야마 총리에 대해서 기존부터 극좌다, 역적이다 이런 사실 발언도 서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여론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일본으로 돌아오지 마라. 저런 사람을 총리로 만든 민주당은 사죄해야 한다. 이런 이제 반대 의견이 많고요. 사실은 하토야마 총리가 일본 정치 역사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은 자민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메이지 유신 때부터 치면 거의 100년 가까이 계속 집권을 해왔는데 하토야마 총리가 2009년에 당선될 때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 최초의 총리였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자민당의 입장은 탈아 입구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탈피해서 구라파로 들어간다. 서방 선진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처음으로 이 하토야마 총리 때는 이제 탈미 그리고 입아죠.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탈피해서 아시아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자주 외교 스탠스를 취한 총리여서 일본 정계의 주류로부터는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아베 전 총리 국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을 해서 기시다 일본 현 총리와 면담을 가졌는데 이 같은 자리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네. 25분 정도 면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후에 브리핑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외에 사실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어떤 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재는 가장 외교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 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고
그래서 현재 일본 기업들의 그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외교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오갔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도내 대학 가운데 몇 개 대학이 이제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총장 선거인데 이때쯤이면은 뭐 선거를 두고 뭐 내용이 있다, 갈등의 골이 깊다, 뭐 흉흉하다, 또는 뭐 마타도어다 이런 좋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총장 선거 때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라 할까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민주적으로 직선제를 쟁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것이고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그 교원, 직원, 학생들 간에 투표에서의 반영 비율을 놓고 우리의 지분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택하든 사실 갈등이나 내홍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뭐 11월 하순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원광대학교도 뭐 연말 안에 이제 총장 선거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학 총장 선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국립대의 경우에는 국가, 즉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 사립대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 그러니까 이사회가 임명을 하는 것이죠. 다만 임명을 할 때 그 총장 후보를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선출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완전 임명제라고 해서 아무 추천을 받지 않고 그냥 임명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다가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직선제를 해서 학내 구성원, 뭐 교직원이라든지 주로 교수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방식이었고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제 간선제를 채택을 했죠. 그래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부 위원들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다시 일부가 직선제로 회귀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선제인 대학도 있고 간선제인 대학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북대학교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선 투표제를 두고 종전처럼 3차 투표를 할 것이냐, 2차로 그칠 것이냐를 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3차로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논란의 그 핵심은 뭡니까? 이제 지난 선거 때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1차 투표 때는 1위를 하지 않았던 후보가 3위를 했던 후보가 최종적으로 3차 결선 투표 때 당선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그 탈락이 되었던 후보들 간에 이제 서로 합종 연횡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줄을 서서 보직을 나눠 먹게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제기가 되다 보니까 3차 결선 투표에서 과연 표심이 제대로 민의가 반영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차로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근데 이제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그 절차나 규정을 변경하려고 보니까 선거 일정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들이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한 것과 달라지는 것도 있으니까 반발도 있고 이제 그 규정을 바꾸고 선출 방식을 바꾸면서 점점 시기가 촉박해지면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서 깜깜이 선거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네. 전북대 총장 선거 이번에는 학생 투표 비율이 10%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선거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후보자들이 뭐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선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10%의 투표 비율을 가지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공약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은 할 것이고 전북대의 경우에 10%는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더 많은 반영 비율을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도 아마 학생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졸업생과 재학생들 사이에서 계속 이어나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이 지역대학의 위기라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을 수장이고 대학 경영을 책임지는 총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요. 총장 선거를 앞두고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에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후보자들도 마찬가지고 지방대 또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인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방대의 미래의 키워드는 학령 인구 감소, 또 지역 소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런 과정에서
학생을 유입시키고 재정을 확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들마다 다 공약이 있고 정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총장 후보들이 정책이 비슷비슷하다 보면 결국은 학연, 지연, 혈연 또 누가 누구와 친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는 선거가 되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지원 변호사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올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이 20%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수치이고요. 10년 전에 비하면 약 4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RE100, 즉 재생 가능한 전력 100% 달성에 차질을 빚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를 맞게 된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이중희 전북대학교 나노융합공학과 교수, 테라릭스 김태영 대표, 김지홍 전주 비전대 신재생 에너지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중희 교수님, 네. 신재생 에너지 저희들이 많이 들어온 그런 용어인데요. 네네.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그런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에 비해서 새로운 에너지다. 그런 이야기고요. 재생에너지는 재생이 가능한 그러한 에너지를 변환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 수 있고요. 신에너지는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 그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는 개념이 그러면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화석연료에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현재 비율 면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 특히 이제 태양광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2000 금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7.4% 정도 됩니다. 그 절반 정도가 그렇죠. 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태양광이 조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태영 대표님, 새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줄 것이라는 그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주요 전원별 발전량을 보면은 석탄과 LNG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원전 비율이 크게 늘고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는 줄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책적인 방향성 때문에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뒤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원전이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도 반드시 전략적인 방향을 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보다는 훨씬 더 약한 드라이브가 걸릴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신재생 쪽에 투자 부분이 약화될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거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세계적인 흐름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네, 김지용 교수님, 우리나라만 이게 새 정부 들어서 에너지 정책 기조가 급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전 정권에 비해서 현 정권은 신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가 않은 이제 정권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한정된 재원에서 국가가 이제 그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신재생은 아무래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R&D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격을 입을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주요된 요인이 바로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서구 유럽들은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경제 문제를 이 환경 문제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큽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 국가적으로 조금 소외시키거나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께서는 뭐 현장에서 또 경영의 좀 책임자로서 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김지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 글로벌화된 국가들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겪게 되는 고통 자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신재생이냐 원자력이 아니라 에너지 믹스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제 내년에 일어날 그 경기 침체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덜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투자가 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 쪽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에너지 비중이 좀 낮아질 겁니다. 분명히 가격 정책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가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희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측면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이 모든 산업들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봤었을 때 유럽이라든지 2030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없이 모든 산업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은 큰 장애 요인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에너지 정책, 특히 이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하는 전략도 아니겠습니까? 전북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10차 전력 보급 계획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30%에서 21.5%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새만금에 건설될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우리 정치권, 그다음에 도가 합심해서 전략을 잘 구상하고 왜 그 당위성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가를 정부를 잘 설득해야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부안 지역에서 역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우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태형 대표께서는 뭐 느끼는 체감하는 바가 훨씬 더 강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위기 속에 기회는 반드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주춤할 때 당연히 고려할 사항은 있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지만 한 발짝 앞서가는 전략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탄소에 대한 중립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에너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는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주춤하더라도 민간 기업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실은 뭐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활성화된 상황도 아니었는데 네. 또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발표되면서 더 위축될 그런 소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에너지 정책이 발표되고 한 3에서 한 5년 정도 그 피부에 와닿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또는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면밀히 그 주변국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살펴보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지용 교수님, 뭐 학교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에 학생들을 많이 지금 이제 보내고 계실 텐데, 역시 이제 전라북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타격을 입는다면은 또 학생 취업을 하는 취업시키는 데도 좀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뭐 지속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 앞에서 김태형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이중희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트렌드가 또 세계적인 요구 사항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 아까 앞에서 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제 보조금 제도라든지 정책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기업들에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고용 구조가 조금씩은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어떤 규제들이
그냥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어떤 취업 구조가 바뀐다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3년 뒤에 정도 이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 이 기업 구조가 그 대기업 구조에 넣는 가지고 있는 그런 도세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니까 하는 정책에 조금 반하더라도 도가 나서서 뭔가를 설득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네. 정책에 대해서는. 네. 그렇다면 현재 전라북도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라북도의 그 태양광 사업의 밸류체인을 보면 소재 사업을 하는 OCI라든지 그다음에 모듈을 생산하는 신성 ENG라든지 솔라파크 코리아라든지 그런 정도, 어느 정도의 이제 밸류체인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시설 공사를 하거나 시공을 하는 그런 업체들의 영세성은 아직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영세한 업체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서 도가 관리할 수 있는 혹은 조합을 이루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아직도 뭐 걸음마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뭐 부분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은 전남과 전북이 저희 뭐 전국의 탑을 이룰 정도로 많이 이제 개발은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반해서 기업의 영세성은 아직도 조금 문제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전기공사협회라든지 전기기술인협회라든지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이제 업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00명 정도의 지금 협회 회원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아직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갖춰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전라북도에 특화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 인프라에서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 사업 단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민간이 하고 있는 민간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민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이제 많이 열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같이 상생하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도가 이제 정부와 조금 협상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밸류 체인들을 조금 더 활용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세한 기업들을 협회나 조합을 통해서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형 대표님, 신재생 에너지 관련 뭐 예산이 감축된다고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부품 소재 기업들이라든지 시공업체들도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뭐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업주 입장으로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드라이버 걸렸을 때 3년 정도 이제 체감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예산은 직접적인 타격을 바로 주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어떤 시설 투자가 아니더라도 R&D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꾸로 기업이 필요한 게 결국 또 인력이기 때문에 투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로드맵을 뭐 실현할 수 있을 만한 뭐 정책적 지표가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을 직접 이제 담당하고 계신 분으로서는 이런 뭐 사인이라고 그럴까 뭐 좀 암울한 이런 전망만 나오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단 저의 문제만은 아니라 산업적인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이주경희 교수님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알리100 뭐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다 이런 뭐 캠페인 아니겠습니까? 알리100 달성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2030년까지의 보급 계획에 있어서 약간 줄어들었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기업 육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옛날 이전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제 궤도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알리백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알리백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를 사와야 되는데 그런 전기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 정책을 잘 수립해야 되고 특히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만 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겠군요. 김태형 대표님, 뭐 알리백도 준비를 위해서 혹시 그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비단 그게 대기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겠죠.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분기점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같은 작은 기업 또한 ESG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분명한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오히려 더 늘어날 거라는 거는 이중희 교수님 말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네, 김지영 교수님, 알리백 달성에 뭐 이렇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자부의 발표로는 지금 삼성이 뭐 알리백을 선도 했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제 국민들은 이제 우려를 하지만 산자부 입장에서는 지금 알리백을 선도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 총량이 44테라와트 정도 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서 담당도 가능하다, 커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60%, 그다음에 2050년까지 100% 달성하는 게 알리 100의 단계적인 이제 단계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조금 더 이제 확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산자부의 주장이긴 한데요. 문제는 요금입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 것을 RPS 제도를 통해서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기업이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녹색 요금제라고 하는 프리미엄 제도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금제가 조금 비싼 게 사실입니다. 기업이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더 설립하거나 REC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이 더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부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급하게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순간들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중희 교수님, 신재생 에너지 여전히 뭐 중요한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뭐 세 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뭐 전라북도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뭐 주력화하겠다고 그렇게 뭐 도정 목표를 밝힌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라든지 전망은 단지 우리나라에 그런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기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 이야기로는 신재생 에너지 바로 세계적 공동 대응이냐 또는 집단 자살이냐 그런 말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정말 멸망의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공동으로 잘 대응해서 지구를 구할 거냐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지 경제적 논리로 이렇게 적용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전망은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태형 대표님, 정부 지원면이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기업주 입장으로 봐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정부 기여는 지원 제도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R&D 지원을 정말 면밀하게 중소기업부라든지 산업부에서 해주고 계신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자금의 출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만큼 열심히 찾냐에 따라서 자기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뭐 대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분야다 보니까 투자 측면에서 유리한 게 사실인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전 정권에서 이런 대출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라는 감사 절차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이면은 아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보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북 지역에서 아마 이런 사업을 벌리고자 하는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규 교수님, 그동안 태양광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가 많이 늘어왔는데 이 이후에는 해상 풍력에 대한 비중도 좀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업의 진척률은 그렇게 기대치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이죠? 예. 네. 왜 그렇습니까? 보통 태양광의 발전 단지를 보면 대규모 단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단지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조성된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나 일반인이나 또는 적은 기업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위주의 아니면 또는 대기업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많이 늦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인근 주민과의 갈등입니다. 주민과의 갈등이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어느 정도 이렇게 속도가 붙는데, 대부분의 어떤 민간 기업의 주도로 민원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오래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떤 정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정부 주관하에 그 민원 문제라든 것들을 신속히 해결해야만 우리가 사업이 좀 조기에 이렇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풍력 관련 분야는 에너지 설비 비중 중에서 전체에서 포션이 1.3% 네.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수소 관련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태형 대표님, 수소 연료 분야는 이제 대용량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소 저장 장치가 관건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렇게 산업화가 고도화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봐도 굉장히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소 쪽은 워낙 안전을 강화하다 보니까 심사 기준 또한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래서 이전부터 굉장히 강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는 탄소 섬유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타입4 용기 같은 경우에는 탄소 섬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플라이 체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는 탄소 용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규 교수님, 뭐 수소 연료 전지 이제 저장 장치는 어느 정도 이제 기술 단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김태형 대표 말씀하셨는데, 또 그밖에 또 뭐 이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수소는 우주상에 또는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네. 가볍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게당 부피가 가장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저장에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압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한다든지, 또는 마이너스 영하 253도로 내려서 액체화를 해서 액체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법. 그래서 그 저장에 대한 그런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갑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수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반응을 시켜서 저장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소를 질소와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암모니아로 저장을 한다든지, 또는 수소를 다른 고체하고 결합시켜서 고체 수소를 만든다든지 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아마 다양한 저장 방법들이 개발되고 앞으로 추후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김지용 교수님, 뭐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이렇게 이준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그밖에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는 단순히 전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전기 생산 도구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 첫 번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업들을, 특히 첨단 산업들 그리고 친환경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또 사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수소 사업에 연관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왕 우리 전라북도가 수소 사업을 조금 주도하기로 하셨으니 그것들을 연관지어서 같이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제 혹은 뭐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좀 네. 확대해서 보는 게 필요하겠죠. 네, 김태형 대표님,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도 뭐 단연간 연구를 해오시고 또 기업에 참여하셔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뭐 정권에 따라서 뭐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 이런 뭐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 또 업체에서는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은 그 탄소, 그러니까 수소를 저장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희 전라북도 강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니까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서 전기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활용 분야, 특히나 뭐 중대형 모빌리티, 트럭, 버스, 그다음에 건설기계, 그다음에 항만이라든지 선박, 이렇게 굉장히 수소를 가지고 모빌리티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어떤 재생에너지만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분야가 아니라 산업 포트폴리오상 수소가 아까 시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산업이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도 면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산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대표께서는 수소 관련 부분에 좀 역점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준희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정권에 따라서 그 정책이 변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사실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제적으로 포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석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들에 대한 많은 로비들이 있고 그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정부일 때고 민주당 정부일 때고 에너지 정책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를 보면 사실은 단지 보급하고 설치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보급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굉장히 역점을 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이렇게 시설 부품들이 외국 기업들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중국산 패널들이 국내에 깔리고 있고, 또 뭐 수소 장치들도 대부분 다 외국에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 조절이 될 때 우리는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서 정말 세계적인 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세 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육성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뭐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 되겠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해서 간단히 듣고 이번 토론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지용 교수님부터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 에너지 사업 전체는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려면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무엇이 더 경제적이고 더 효과적이냐를 넘어서 이제 친환경 그리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까지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죠. 이제 전라북도는 새만금이라고 하는 국가 사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또 이제 당위성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이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사업이,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전라북도의 새로운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많이들 이제 애쓰고 계시긴 한데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김태형 대표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비단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 또한 해외를 먼저 타깃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시장이 원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연료전지냐 뭐 수전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건 상관없습니다. 대신 방향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전의 분야가 지금은 저희 나라가 국내 기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분명히 R&D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 있는 건 전 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료전지 또한 우리나라가 정말 제일 잘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R&D 예산이 줄지 않게끔 특히나 중앙정부에서 못하면은 지방정부에서라도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R&D 예산을 좀 투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급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쪽에도 충분히 이제 자양분을 공급을 해서 건강한 생태계가 전라북도에 조성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종희 교수님. 우리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최근 들어서 인구 감소가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사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산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그중 가장 우리가 유망하게 생각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산업입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조성, 단지 조성, 그를 이용한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또 알리백 산단, 또 완주의 수소 특화 국가 산단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하고 융합하고 또 정책을 마련해서 정말 이 전라북도가 살기 좋고 또 미래의 첨단 이런 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으로 표현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서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